좋은 저녁입니다. 이24 뉴스 영어 심층 인터뷰 온 더 레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면서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정권 목표물에 대해 매일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정한 휴전이 시작된 이후 어느 때보다도 이란에서 전면적인 군사 작전이 재개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경우 해협 내 선박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걸프 아랍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그 국가들 내에 미군 자산만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고 주요 기반 시설은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란을 공격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슬람 공화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방관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전쟁이 재개되고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한다면 그것이 40일 전쟁 동안 이루지 못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AR 훌라타를 다시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훌라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스라엘 국가안보회의 의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약 23년 동안 모사드에서 근무했으며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공로로 이스라엘 방위상을 수상했습니다. 훌라타는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선임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AR 훌라타 다시 온 더 레코드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여기에 온 지 6, 7개월쯤 됐나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 하지만 솔직히 당신을 다시 모시기까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이 이제 이란을 상대로 매일 공습을 감행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여기에 가담해서 자신들이 이란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달성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만약 이스라엘이 개입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잠재적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참여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스라엘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선 워싱턴에서 검토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이유로 이스라엘 개입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로 이 분쟁의 격화와 강도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개입하게 되면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의 답답함을 느끼면서 이 말을 해야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사이에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신뢰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플레이북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워싱턴 측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행위자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쪽입니다. 바로 이란 측이죠. 이란 측은 이스라엘이 개입하기 원했으며 우리를 향해 미사일 한 발만 쏘면 됐고 실제로 그 전에 있었던 17시간짜리 작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작전이었죠. 짧았지만 매우 강렬했습니다. 한 5주 전쯤이었나요? 6월 초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란인들도 이스라엘이 개입하면 전투의 강도가 훨씬 높아지고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제한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도 이스라엘의 개입을 원하지 않고 테헤란도 이스라엘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물론 이스라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겠죠.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이 지금은 관망하면서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니까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곳은 이란의 일종의 핵무기 이외의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개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반드시 네타냐후 총리께서 현재 이 기회를 바라보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이란으로부터 오는 위협의 우선순위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번 전쟁 전이나 작년 6월의 12일 전쟁 전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현재 상황을 단순히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만 해결해야 합니다. 즉,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핵무기로 가는 길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개입이나 지상작전 없이 미국의 공습만으로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25년 6월에 했던 것보다 이란 핵 프로그램 저지에 더 나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2일 전쟁에서 혹은 3월과 4월에 있었던 40일 전쟁 동안 우리가 변수에서 제외시켰던 추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만약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 개발을 서둘러 밀어붙이기로 결정하는 시점이 온다면 그러한 군사적 선택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진짜 강경파들이 자신들의 억지력을 원한다고 결정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군이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모사드가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부와 정부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의 공격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수학 체감의 법칙에 들어섰습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으로 이어주셨네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6월에 있었던 12일 전쟁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이 그 작전의 성공을 이용해서 미국과 함께 압박 공세를 조율해 정권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분명히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은 전쟁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전략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저 이른바 잔디깎기식 대응만 하고 있는 건가요? 상황을 맥락에 맞게 봅시다. 지난 인터뷰가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1월에 테헤란과 다른 도시들에서 일어난 시위 이전이었죠. 그 시위로 인해 이란 정부에 의해 수만 명의 이란인들이 극심하게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최고 지도자는 그 자리에 없고 이란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란이 협상에 더 나은 파트너가 되었나요?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이나 서방에 덜 적대적이 되었나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이란은 더 약해졌습니다. 제가 12월에 했던 말로 돌아가자면 우리는 여전히 더 나은 조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지도자가 남아있는 핵 프로그램을 양보하려면 군사행동 외에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군사행동도 제한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다음으로 좋은 방법은 이란이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독배를 마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날 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2013년에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조율된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12월에 말씀드린 원칙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란의 상황이 국민들에게 너무 힘들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죠. 비록 그 압박이 제가 생각하는 만큼 크고 강렬하지는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엄청난 파장을 낳은 경제적 압박, 맞습니다. 미국의 캠페인에서 경제적 압박 부분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 개방을 원하며 보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 정권이나 남아있는 세력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다른 압박 수단, 즉 경제적 압박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양보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쌓아온 압박 지렛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얘기를 하는 사이 이란은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고 미국을 밀어붙이며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도 미국을 양보하게 만들고 있다는 쪽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란은 훨씬 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권이 나라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느끼면 다시 거리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달이나 1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베넷 총리 밑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계셨을 때 사실 전 총리께서 불과 몇 주 전에 이란 정권을 약화시키거나 전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공개하셨죠. 이것은 그 계획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이 도표는 대부분 검열되어 있지만 이란을 약화시키는 계획과 사이버라는 단어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이해할 수 있는 보안상의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이 계획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현 정부에서는 이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직접 작성하신 이 계획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까? 이 말 꼭 해야겠네요. 좋은 추억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때 베넷 총리가 이란을 약화시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대화하던 중 이걸 그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한 것은 새롭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수년간 이란에 대한 올바른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완전히 굴복하거나 권력을 잃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형태의 엄청난 압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분명히 기밀로 분류된 것은 기밀 해제하지 않겠지만 이것의 다양한 분야, 다른 부문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정권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정리하려는 우리의 시도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통치 능력, 방어 능력, 그리고 공격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훨씬 더 약한 입장에 놓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획할 때, 이건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합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더 오래가고 더 강력한 것이라고 불렀죠. 우리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만약 더 길고 더 강한 합의를 원한다면 정권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정중하게 요청했다고 해서 그냥 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JCPOA로 돌아가면 또 다른 협상된 합의를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측은 한 번만 양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 아이디어였죠. 그런데 왜 실행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시점을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전 정부와 즉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저는 이 계획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안보 국방 당국 전체와 아주 엄격하고 밀접하게 직접 이 일을 했습니다. 각기 다른 역량을 가진 여러 이해 관계자들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1일에 조기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나요? 베냐민 네타냐후는 모든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인수인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인수인계죠. 인수인계입니다. 저는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 그리고 모든 조율을 모두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 그림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베넷 총리와 함께 그의 은신처의 초안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과 방법론,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모든 생각, 그리고 정권 교체 몇 주 전에 이루어진 경력 증강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기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23년 1월부터 10월 7일까지 이스라엘 정부의 초점은 오늘 우리가 꼭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다른 일들에 맞춰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초점이 우리 정부 때처럼 외부 위협에 맞춰졌다면 일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좋은 추억만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허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느낌도 줍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이스라엘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 6월에 네타냐후 총리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공군과 정보기관, 모사드가 그렇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며 매우 기뻤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지난 임기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공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하며 그것은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과 그 체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문제는 네타냐후 총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며 아마 네타냐후 총리로 끝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란만이 유일한 위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란의 위협은 여전하며 정권은 더 대담하고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당신도 직접 설명하셨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위협은 아니며 이스라엘 군대는 여전히 레바논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시리아와 가자 지구에 있으면서 전선마다 매일같이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일상인가요? 끝없는 전쟁의 현실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요? 저는 그게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 영원한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한 전쟁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처럼 번영하고 성공적인 사회와 경제를 꿈꾸는 작은 나라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끝없는 전쟁으로는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다비드 벤구리온은 1947년에 이스라엘 방위군을 독립전쟁에 대비시키면서 이미 이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하지만 우리가 천일 전쟁을 견딜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전쟁은 우리가 겪은 전쟁 중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전선이 펼쳐진 상황에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레바논을 언급하셨죠. 저는 네타냐후 총리가 라이터 대사를 레바논 정부와 협상하도록 보낸 합의를 인정하고 지지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략적 이익을 활용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협상을 통해 이룬 합의로 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더 강한 레바논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맞죠? 저는 2022년에 해양협정을 협상했습니다.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무조건 믿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인들 말처럼 신뢰하되 검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레바논에서 우리의 거점들을 그냥 철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 국경 쪽으로 더 가까이 철수해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80년대처럼 새로운 안보 완충지대나 안보 구역을 다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너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시리아의 경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에게 시리아에서 철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안보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시리아 국경을 따라 안보 상황을 바꾸는 데 있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철수할 때이며 아샤라 정부가 그쪽 국경을 지키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둘 다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수개월간 시리아에서 전투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과 시리아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던 지는 아마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완충지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완충지대에 있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의도가 그 완충지대에 영원히 머무르면서 우리의 국가 안보 방식을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미국과 이 문제를 확실히 조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결정했다고 해서 이웃 국가 영토를 차지할 순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들리네요. 저는 그게 놀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모든 국가와 협상된 합의를 원했고 가자 지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화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는 수목의 항목 계획, 이 조건이 맞으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에 따르면 조건이 충족되면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의 노란 선에서 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바논과 가자 지구는 분명하지만 시리아는 무엇이 필요한지 불확실합니다. 사실 가자 지구에서는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면 철수합니다. 그래.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하면 철수가 이루어집니다. 시리아에서는 이스라엘의 철수를 촉진할 만큼 명확한 조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에게 더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는 국경 건너 진짜 적이 없어서 더 쉬웠어야 했어요. 레바논엔 헤즈볼라, 가자엔 하마스가 있어서 다르죠. 그리고 데르모 장관이 아직 장관으로 일할 때 이스라엘은 시리아 정부와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시리아 장관들과 만난 건 맞죠? 이게 공개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공개된 적이 있었던 것 같지만 어쨌든 남부 시리아에서 안보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 합의에 도달하려는 목적으로 시리아인들과 매우 분명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익을 보호하고 드루즈 공동체를 보호하며 이스라엘이 철수하고 이 과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시리아인들이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 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미국 정보기관과 정치 지도부를 이게 실질적인 합의가 아니라고 설득하지 못한 건가요? 제 생각에는 그게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르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아주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에서는 작전을 감행할 때의 위험이 다른 어떤 곳보다 훨씬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리아가 어떤 일들을 하겠다고 약속하게 만드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시리아가 그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검증할 수 있었으며 확실히 일부 지역에서는 철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 정부, 네타냐후 총리와 정부 전체가 협상을 통한 합의 자체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20개 조항 계획은 네타냐후가 억지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보도와 대통령의 공식 참모 및 고문들의 증언에 따르면 레바논에서의 합의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 동의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라이터 대사도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과의 합의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이 아니라면, 즉 합의에 도달하는 것보다 끝없는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더 낫다고 믿는다면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리아의 경우가 특히 두드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네가 주도하고 싶으면 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도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주도하도록 강요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중동에서 진전을 원합니다. 우리는 중동의 번영을 원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또 다른 주도 세력 중 하나는 터키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터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이스라엘 안보 관계자들이 시리아에서 커지는 터키의 영향력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에르도안의 선동적인 발언은 잠시 제쳐두겠습니다. 그의 발언은 종종 반유대적이며 유대인들을 향한 가장 오래된 고정관념을 반복하곤 합니다. 터키가 이스라엘에 어떻게 안보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까? 터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스라엘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터키의 직접적인 개입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시리아에 존재하고 있고 가자 지구에도 잠재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우리의 적들인 극단주의 단체들, 하마스, 이슬람 지하들, 동예루살렘의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이 모든 일에 더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잠재적으로는 앞으로 재래식 위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터키가 결정을 내린다면 터키는 아마도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공군은 약간 노후되었고 F-35를 원하지만 저는 그들이 절대 얻지 못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해군은 매우 큽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동지 중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납니다. 이제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물론 이스라엘은 준비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새로운 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터키 관련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보통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사용해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서고 수사를 완화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워싱턴에서 앙카라보다 더 강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워싱턴에서 터키보다 더 강했습니다. 이제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네타냐후 총리보다 더 큰 찬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주 방문 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알다시피 네타냐후 총리에게도 뜨거운 환대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며 이스라엘이 워싱턴의 지지를 받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를 들어 터키가 F-35를 받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터키가 나토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재래식 위협을 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토에 속한 어떤 나라도 이런 점에서 다른 나토 동맹국에게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비정상적이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 외교의 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외교적 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강한 군사력만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그것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방송을 하나 더 할 수 있었다면 저는 터키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방송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바로 빠른 질문 코너입니다. 3장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떠오르는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이란 전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입니다. 네. 이거 흥미로운 이야기죠. 네, 저는 모사드의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보면, 이 사진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는 그의 미소가 정말 좋아요. 항상 그랬죠. 알겠어요. 다음 사진은 전 이스라엘 국방군 참모총장이자 예샤림당 대표인 가디 아이젠코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밤 마지막 사진입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카타르 에미르 셰이크 타민 빈 하마드 알타니가 나옵니다. 좌절입니다. 그 악수는 실용주의와 번영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총리와 해야 하는데 저 G7에서 카타르의 지도자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카타르 지도자와 하는 게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카타르는 불행하게도 미국과 자유세계 전체가 공유해야 할 가치와 이익, 그리고 분명히 이스라엘에도 적대적인 국가로 스스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입니다. 답변과 통찰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함께해 주신 AR 훌라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온더 레코드에서 다시 시청해 주세요. 오늘 에피소드와 이전 모든 방송은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